일단 제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시리즈로 발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주제로서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기업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아마 다 암기를 하게 되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제 가득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또 각기 종류대로 지어진 모든 생명체가 확대 재생산하도록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에 보이지 않는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치가 뭘까? 또 법칙이 뭘까? 하는 것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 경영이 그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만물의 기원이 뭐냐?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 사람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주제 같습니다.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도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설명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다.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게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창조해 주셨잖아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나르라 하면 나를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특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진화론자들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기물에서 단백질이 나왔고 단백질이 무수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하게 원시적인 생명체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또 하등식물, 하등동물, 고등동물로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 모든 게 우연이고 오랜 세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원숭이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타자를 치면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칠 수 있는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질에서 어떻게 유기물질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고 뭐 엄청나게 큰 원심 분리기에 막 고압으로 뭘 돌리면서 막 단백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사람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는 창조했다고 믿는데 진화론자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죠 조상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인데 동물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하셔서 다양한 세계를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히려 진화론자들은 이 다양성을 진화의 연결고리를 사용해요. 요게 같으니까 그렇게 옮겨갔다. 원숭이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만 이 진화론자는 무신론과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질주의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특성과 모양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자는 이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다음에
적자 생존과 약육강시의 논리에서 뭐 용불용설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약한 것은 죽고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주의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저들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는 점에서 삶의 가치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과 모양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을까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존과 유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DNA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특성을 보존한 DNA 했는데 여기 DNA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미생물, 식물, 동물을 다 지으셨어요. 이러한 특성을 보존하는 방법이 멘델이 나중에 발견했죠.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DNA 내에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체의 특성이 보존이 되는데 그 유전자 내에 있는 그 염색체 수가 한 30억 쌍 정도가 돼요. 30억 쌍. 그 30억 쌍 중에 겨우 2% 가지고 모든 게 바뀌어요. 2%.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그 똑같아요. 동물이나 뭐 원숭이나. 그래서 그 2% 가지고 그런 유전이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와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유전 정보는 바뀌지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과 고유한 특징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유전의 법칙이 이 모든 창조물 생명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생명 유지한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몸을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호흡계와 순환계, 공기와 피가 돌아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불순물도 없애고 몸을 항상 맑게 만들어가죠. 소화계, 음식 섭취 소화, 에너지화하고 그다음에 배설하는 것들이 또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경계와 근육계, 뇌에서 명령이 전달되면 그 명령들을 근육이 동작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죠. 면역계, 바이러스와 유해균으로부터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정보를 인식하고 이게 무슨 병균인지 봐서 뭐 백혈균을 내부르는가 항체, 단백질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해 놨다가 그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작동하도록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생식계, 자녀의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전부 생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우리 몸 안에 만들어놔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해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일단 병원에 가야죠. 잘 안 되면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DNA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체가 DNA를 통해서 그 특징을 보존하듯이 기업에도 DNA가 있습니다. 기업의 DNA가 뭐냐 하면은 기업의 기질적인 특성이에요. 무엇을 잘하고 잘하는가.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내부의 특성이 우리가 DNA라고 하죠. 기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두산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두산의 역사가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역사를 이어왔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특징이 뭐냐. 아마 DNA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뭐 한 1, 2년 동안 그 요소들을 몇 달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우리는 정직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못하다. 그 다음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화가 우리를 끈끈하게 어려움에서 견뎌내게 했구나. 그 다음에 과감한 변화와 실행력. 그 두산이 보니까 처음에는 포목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의류, 화장품 하다가 주류, 식음료 하다가 또 중공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바뀌어 나갔는데 과감하게 변하고 실행을 해나간 거가 두산의 기술적인 특성이었다. 그 다음에 그런 결정할 때 팩트와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우리가 120년을 유지하는 DNA였다라고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두산의 경영 방식이라는 두산회를 정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에 오랫동안 축적되다 보면 이게 바로 문화가 되는 거고 이게 조직에 유전이 됩니다. 뭐 현대하면은 현대 색깔이 있잖아요. 삼성하면 삼성 색깔이.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라는 재정리를 해보면 조직의 내에 공유된 가치고 창업자의 가치, 신념, 가정 등이 공동 학습되어서 조직이 성공하면서 모두가 공유하고 정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 뭐 에드거 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업 문화는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방식,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문화가 참 중요한데 국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다 성공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긍정적인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은 어떤 문화가 기업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뭐 1등주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공공 생각해보니까 삼성은 완벽하고 깔끔한 관리가 제 1번인 것 같아요. 관리의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야 결국 반도체 미세 공정까지 만들어 나가는 걸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선견지명이 있는 변화예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변화했는데 항상 삼성은 위기를 강조합니다. 위기다, 위기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삼성의 문화입니다. 세 번째가 경쟁 원리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메뚜기 이론 있잖아요. 메뚜기를 풀어서 물고기를 강하게 한다 해서 내부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는 게 삼성의 기업 문화고 오늘날 삼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 현대는 무엇일까? 현대는 지난주에 정남출 대표님께서 목표는 뭐 무조건 달성한다 현대의 문화인데 결국은 일단 해보자. 이제 너 해봤어? 일단 해보자. 이게 정주영 회장의 문화죠. 이게 불굴의 도전 정신. 두 번째가 일사불란한 행동주의가 현대의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현대를 만들었죠. LG 인화예요. 인화와 안정적인 경영이라는 게 LG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구본모 회장이 들어와서 독해져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많이 독해지는 것 같지만 참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두산은 인화가 기본인데 생각보다 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있죠. 아마존의 기업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 아마존은 이제 제프 베조스의 성향이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 큰 기업이 전부 코스트 비용 쓰는 거 못 쓰게 하고 너무 검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제프 베조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일단 철저하게 내부 원가와 비용 절감이 거기에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배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원가 관리 체제 쪽으로 생산성 향상 쪽으로 그 문화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배달의 민족 뭐 잘 아시죠? 배달의 민족은 상당히 직원들을 가족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명한 것은 그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되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문화가 이제 배달의 민족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거 가지고 2015년에 김범수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이걸. 근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대부분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회의 시간의 약속을 절대 지켜라. 너 한 사람이 늦음으로 해서 모든 동료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1번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업무는 수익자, 인간은 방면 수평자, 간단한 부분 상급자가 사업자자로 가서 이야기한다. 아주 쉬운 얘기들인데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일반 회사는 잡담 못하게 하죠. 일해라 이러지만은 잡담을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건 뭐냐면 결국
팀워크를 위해서는 잡담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를 해야 일도 서로 생각이 같아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잘 쓴 것 같아요. 잡담. 그러면 쭉 많아요.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다 공감이 가는 얘기죠. 아주 쉽게 있어요.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은 하지 않는다. 이게 상사가 휴가 가려고 그러는데 야 요즘 바쁜데 그렇지만 잘 갔다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휴가 맛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잘 써요. 팩트에 기반한 보고만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일을 시작할 때는 목적 이것도 저희 부서문하고 똑같아요.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이게 고객을 생각하는 거죠. 책임을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입니다. 결정만 하고 실컷 다른 사람이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책임감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솔루션 없는 불만만 갖게 되는 때가 회사를 떠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11가지를 우리 가슴에 딱 와닿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 요약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일하되 책임지고 일하라는 거가 여기에 딱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문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을 전부 인재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기질적 특성, 120년을 만들어왔던 이 특성이 보존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인재상으로 정립을 했고 인재상에 의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평가도 인재상에 의해서 해요. 그다음에 육성도 이거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채용, 육성, 평가 모든 게 한 평가 잣대로 하게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문화가 이제 구축이 되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볼 때 여러분들의 기업 문화는 무엇일까?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무엇일까? 정말 긍정적인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 기업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53지에도 문화가 있는데 문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 하나님이 룰과 원칙을 만들어서 그게 관습화가 될 때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3도 153의 기품서약이라는 이 문구에 우리의 문화가 담겨 있어요. 153에서는 사업적 기회보다 성경적 경영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내 사업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오면은 결국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뭘까, 경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발견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경영하러 배우는 거지 뭔가 사업을 잘해봐야겠다 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52주간 화해주차는 반드시 참석한다. 여기 중요한 게 반드시예요. 반드시. 뭐 가끔 오는 건 아니라 하여튼 피치 못할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참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분의 함중적인 발표로 포럼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스토리가 없는 얘기를 중언중언하고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는 걸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기도 부탁에는 어떠한 금전적 부탁도 하지 않는다. 돈 빌려달라, 뭐 투자해달라. 무조건 먼저 하겠다라면 모르겠지만은 결국 돈 거래는 조직을 망쳐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품격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서로 간의 사업을 이해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킹덤 컴퍼니 소개되든지 서로 회사를 방문하면서 회사를 이해하다 보면 서로 커넥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사업 기회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과 비밀을 지킨다. 특히 회원 사원의 사업상과 민간상을 지켜준다. 그래야 터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 약속이 중요한데 배달의 민족도 결국 1번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요조차도 시간을 맞춰서 와야 하고 우리 그냥 회식 모임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딱 한마디 하면 제가 모이는 모임 중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모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분. 어디냐면 교회 모임하고 153 모임이에요. 다른 데는 뭐 시간 칼같이 다 지켜서 와요. 늦으면 전부 문자 보내서 미안하다고 사연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다 늦게 오고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품격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 약속 지키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 저녁 자리에 이렇게 밥 먹을 때 좀 안 늦고 전부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문화가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때 153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공부하고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기업이 좋은 문화가 있더라도 그 경영상의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죠. 아까 우리 몸에 그 시스템이 고장 날 때 생명을 유지하셨듯이 기업이 시스템이 없으면 망합니다. 기업은 룰과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을 하는데 룰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 원칙, 철학, 정관, 규정, 매뉴얼 이런 데 정리가 돼 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룰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이런 원칙이 없으면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미션, 비전, 크레도, 인재상, 행동원칙, 회계원칙, 기준, 평가보상, 승진 이런 게 복류생 이게 전부 룰로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막 내 마음대로 보너스 줬다 안 줬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사실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 룰을 지켜야 영속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시스템을 같이 하는데 의사결정 시스템, 경영관리, 평가보상, 리포팅 시스템, 생산, 구매, 고객, 인사, 재무, IT, ERP, HRS, HR, 휴먼 리소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SCM, CRM, 각종 기능별 솔루션들이 또 IT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면 주먹구구식 경영밖에 안 돼요. CEO가 그때그때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룰과 시스템에 의한 경영을 우리가 서서히 바꿔가야 합니다. CEO 한 사람에 의한 경영은 오래가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하는데 그래도 규모가 작더라도 좋은 프로세스나 시스템은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일이 잘 되고 성과가 나는 방법을 표준화시켜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구축하는 거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해 나가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은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창업주의 철학과 없으면 성공한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문화가 의사결정과 조직구조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배민처럼 단순 명료하게 직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CEO 경영진이 지킬 수 있는 원칙이며 또 항상 지켜야 한다. 이거 다 해놓고 사장이 한 번 안 지키면 그거 휴식 조각됩니다. 직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써야지 내가 못 지킬 거 써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룰과 시스템만 경영을 한다. 사람에 의한 경영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기업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돌이켜보고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럼 주제 1번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우리 회사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사람에 의존하는 건 아닌가? 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주제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토론할 때도 주제나 질문에 꼭 맞는 대답만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부산 갔다 왔다 하지 말고 그다음에 한 3, 4분 내로 좀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 또 남의 얘기보다는 우리 회사 얘기를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많이 써먹어서 20분 정도 하시고 필요하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말씀 들었고요. 오늘 이제 세 분이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업종마다 사실은 문화나 시스템이 다르게 돼 있어요. 확실히 업종에 맞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 김봉수 대표님 여행사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남들보다 차별화되고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한다. 이게 정확하게 업종의 특성에 맞는 문화죠. 우리 손문수 대표님도 그 물류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신속 정확해야 한다. 확인. 이게 문화거든요. 뭐 하나라도 틀리면은 엉뚱한데 파리에 가 있는 거죠 물건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저 이석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환기니까 팀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의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종에 맞는 문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너무도 중요한 주제에서 나눴고요. 결국 성경적 경영이 뭘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미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방법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153 지의 기업들도 긍정적인 기업 문화와 올바른 어떤 룰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